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연 1.5%까지 떨어졌는데요. 금리를 내리는 게 경기 살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급격하게 팽창해온 가계부채 문제가 이걸 계기로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한은금융통화위원회 오늘 결정. 한은금융경제위원장 연구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5일부터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내리고 오르는 폭이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2배로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리는 것도 확, 또 올라가는 것도 확 움직여서 혹시 개인 투자자들이 보호를 덜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가 증시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돌아볼게요.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이라 역시 금통위가 있는 날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이제 다 예상하신 것처럼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시중금리가 이제 예금금리가 1.5%가 되네요. 1.5%. 네, 상당히 좀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반응이 좀 많이 차가웠습니다. 오늘 좀 만기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좀 프로그램 매물도 상당히 많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도를 상당히 좀 활발히 진행을 하면서 대형주들 비롯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금리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증권주들이 좀 하락이 좀 있었고요. 네.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종합지가지수는 2056.61포인트 플러스 5.2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반전을 하면서 717.00 마이너스 1.2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에도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거나 시큰둥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주가에 최근에 좀 많이 반영도 되어 있었고요. 오히려 반영을 하고 나니까 해당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증권주,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수혜주로 생각이 됐었는데 오히려 그만큼 또 경기가 안 좋구나라는 거에 좀 반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 좀 만기라서 좀 더 차익 매물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은 은행주들이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은행주들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선전하는 모습, 물론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 쪽에서의 바이오, 제약, 신약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오늘도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과 좀 상반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이제 그냥 맘대로 가는 증시 같기도 해요. 정말로 요즘 시장 대응하기 다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사실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농담처럼 요새는 대리장세라는 말을 합니다. 대리장세요? 네, 그러니까 농담처럼 차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은 과거에 좀 아픈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지 못한데요. 과거에 좀 아픈 경험이 없는 대리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강하게 이제 코스닥에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화장품이나 제약주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드리는 그런 장세라고 해서 농담처럼 대리장세라는 말이 최근에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근데 바이오에 들어온 이런 매수세는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있는 걸까요?
정말 그걸 뭐라고 저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요. 네. 정말 워낙 대형주들을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형주를 안 사면 뭐를 살까? 사지? 뭐 이럴 그러다 때. 보면은 좀 중소형주를 사야지. 근데 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의 압박감이 지금 현재 없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성장성은 그래야겠죠. 많고 현실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압박감이 없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바이오나 뭐 신약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펀드멘탈보다는 뭐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더 주가에 많이 반영시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네. 시장에서 좀 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또 나쁜가라서 보면 또 수급도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장세가 변곡점을 맞는다라면은 정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그 시점, 네. 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더 이상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시점.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는 저금리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회복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바로바로 다가오는 실적주에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경기에 들어가는 주요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실적 장세를 옮겨가기 전에 지금의 금융 장세에 정말 피크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의 네.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항상 예상을 빗나가는 시장은 재미있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르스에 안전하시죠?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지금 막 유통가는 텅텅 비었고요. 네네. 택시 기사 아저씨들은 지금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승객 입장에서는 너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네네. 이런 유통가 이런 심각한 상황 때문에 나름대로 또 활로들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들 모색을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할인 행사를 대규모로 한다고 하니까 네. 혹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백화점들 뭐 세일하나요? 온라인에서?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손님들이 거의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네. 차라리 온라인을 겨냥을 하자. 그래서 원래 월요일이 휴무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휴무일을 틈타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폭으로 큰 폭으로 할인 행사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또 이 메르스 관련 상품 이래서 많이 묶어놨을 것도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많이 당해봐서. 네. 뭐 근데 필요한 물건들을 하여간 이런 할인 기회에 찾으시는 것은 뭐 합리적인 소비가 될 테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이 15일부터 쇼핑 사이트 롯데닷컴을 통해서 이름도 참 거창한데요. 사이버 먼데이 할인 행사라는 걸 하고요. 350개 브랜드를 최대 70%까지 이렇게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르스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뭐 홍삼, 비타민 이런 건강식품을 최대 50% 할인해 준다고 하고요. 공기청정기나 알러지 방지 청소기 이런 제품들은 한 30%.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르스 국면도 이제 좀 더 지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서 샌들이나 수영복 이런 제품들은 최대 70%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최대 70%까지 할인을 하려면은 네. 납품하는 업체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물건들은 재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재고 떨어내는. 네네. 그런 작년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을 테니까요. 예. 약간 잘 고르셔서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다 하겠죠? 신세계 백화점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신세계 백화점은 15일부터 일주일간 최대 80%의 할인 행사를 한다고 했고요. 네. 뭐 일부 또 백화점 상품은 20% 할인 쿠폰, 뭐 일반 상품은 5에서 7% 정도의 그 신용카드 할인 이런 혜택도 준다고 합니다. 네. 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네. 온라인으로 사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택배 기사분들은 온갖 곳을 돌아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그 박스를 가져오실 때 혹여라도 또 이 감염의 우려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마스크 쓰시고 손세정제 쓰시고 그러고 받아야 되나요? 문 앞에 놓고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몰래 열고 받으시는가 방법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매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구 매장이죠. 이케아가 오프라인 할인 행사도 한다고 하던데 사람들 갈까요? 이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국에서는 좀 메르스 확산이 좀 진정될 때까지 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케아 쪽에서는 그냥 강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살짝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 공식 발표로는 이게 병원에서만 감염이 되고 이런 공기 중이나 이런 외부 활동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실은 없으니까 할인 매장에서 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손 세정제 같은 것도 많이 비치하고 마스크도 많이 나눠준다고는 하는데 당국의 이런 우려도 있고 이런 방문하시는 이 고객들의 이런 우려도 있을 테니까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이런 싶은 생각은 드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케아는 들어올 때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논란거리였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광명시장이 직접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구두로도 얘기를 하고 공문으로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게 하루 평균 8,0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가네요. 네. 할인 행사를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약간 알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예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 내가 들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드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안내 의무가 더 강화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안내를 하는데도 이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또 신탁 이런 것으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만기를 미리미리 좀 알려주고 또 휴면예금을 더 빨리 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 휴면이 되는 게 몰라서도 있지만은 중간에 그냥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찾지 않았을 때도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주소가 바뀌면서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있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셨을 경우에 유족들이 그 예금이나 보험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번 조치로 이렇게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은행이 이 소재지를 파악을 해서 연락을 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또 직접 이런 우편이 아니라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그런 의무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망자의 경우 이 행정자치부에 사망자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망자 정보를 통해서 유족들에게 이런 계좌의 금융재산의 내용을 확인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위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미국산 소고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산을 많이 먹다 보니까 수입 시장에서 이 소고기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2008년에 수입이 재개가 된 건데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소고기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원래 1위는 호주산이었죠. 원래는 호주산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나 앞지르게 된 건가요? 막 1위를 한 거라 정확하게 이제 공식 집계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5월 초순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록을 살폈더니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데요. 11일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2,527톤으로 호주산 2,475톤을 앞질렀습니다. 검역 실적 통계로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수입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축산물 검역 실적에 따른 건데요. 월치도 아니고 아직 반년치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추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산이 그래서 수입 재개가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 자유화된 게 2001년이었습니다. 그때 LA 갈비나 이렇게 좀 싼
부품, 싼 부위들을 네. 중심으로 이제 수입이 많았는데 2003년에 미국에서 이제 광우병이 발생을 하면서 수입을 금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후 광우병이 미국에서 사라지고 나니 2006년부터 다시 수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계속 뭐 몇 차례 협상을 한 끝에 2008년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2008년 그 당시에 뭐 촛불 시위도 네. 하고 뭐 아주 그냥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그 이후 수입이 재개가 된 이후에 8년 동안 조금씩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이 꼭 가격도 아니잖아요. 호주산보다 비싼 경우도 많던데. 그렇습니다. 최근 가격은 실제적으로 호주산보다 좀 비쌉니다. 네. 톤당 가격이 7,988달러, 약 88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 호주산은 6,049달러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 더 비싼데. 그렇죠. 비싸죠. 네. 예. 이게 한국인의 입맛에는 미국산 소고기가 더 맞다고 합니다. 이게 호주산은 이 풀을 먹여서 키우고 네. 미국산 곡물을 먹여서 키우는데 이게 조금 더 입맛에 맞다고 해서 식당에서들 많이 좀 쓰나 봅니다. 제 식당에서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스테이크 집이나 한국식 고기구이 이런 거에는 예. 기름 함량이 좀 있어야 맛이 있다고 해서 미국산 소고기가 좀 더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예. 미국의 곡물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곡물가가 내려가면 소고기 가격도 더 내려갈 수 있어서 앞으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은 조금 더 늘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였습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네, 오늘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연 1.75%에서 0.25%포인트 떨어진 연 1.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소비 부진 때문에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물론 메르스라는 변수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꾸 놓다 보면 효과도 없을 텐데 그리고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나라는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기준금리 인하 그 효과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이 준비가 돼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지난 6일부터 열렸습니다. 앤디 워홀 라이브전 관람권을 한 분당 4장씩 드리고 있는데요.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요. 그 가운데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까지고요. 광고 듣고 잠시 후 생생경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잡,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의뢰 많이 들어오나요? 부동산이 이제 많이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올 봄에 2월 말에서 3월 말 사이에 집이 많이 좀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이달까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아파트다 보니까 입주 날짜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웃분들 동의도 좀 필요할 테고 허가 받기까지 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 공사도 있고요. 간단하게 내부를 공사할 때는 이제 주민들의 동의, 그 동에 60% 이상의 동의를 직접 이제 세대별로 다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소리 나는 공사를 9시 이후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후 6시 이전에 공사가 소음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또 제외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아파트가 몇 평이에요? 25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아파트가 이제 16년 정도 돼가지고요. 손을 좀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 좀 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결정하게 됐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1,0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인근 주민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웃 주민들 인테리어 공사 많이 하시나요? 예, 여기는 아파트가 낡아가지고 거의 새로 이사 들어오시면 공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음 등 좀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철거를 한다든가 뭐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좀 소음이 많이 나서 소음이 많이 나는 작업이 있는 날을 좀 미리 이제 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업 시간을 좀 준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5, 4, 3, 2, 1, 제로. 6월엔 이자가 제로. 아반떼,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6월에 구매하시면 최대 36개월까지 이자가 제로. 이자 부담 제로 프로모션. 선수율 20% 이상.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오늘 인터뷰 주제는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 배경과 파장은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려서 연 1.5%까지로 떨어졌는데 한국은행 총재 설명은요.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또 거시경제 흐름에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경계를 해왔던 가계부채 문제, 이건 또 어떻게 돼야 될지 기준금리 인하가 몰고 오는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잖아요. 그래서 1.5%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혹시 교수님은 인하를 예상하셨나요? 네, 제 예상보다는 우선 시장의 상황을 보시는 게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어떤 금융시장도 별다른 그런 변화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뉴스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뉴스도 아니고. 아닙니다. 예상을 했다고 봐야죠. 아, 예상을 했고요. 네. 예. 그러면은 교수님도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셨겠네요. 글쎄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금통위로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최근까지도 이주열 한은 총재 얘기를 되짚어 보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구조적인 요인에 따라서 성장의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런 것으로 회복을 시키기보다는 구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인하하게 된 것은 그냥 메르스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닐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했을 때는 두 가지 이제 상반되는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연결 요인이 있었을 거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인하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동결 요인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언론에 보다시피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그 동결 요인이었을 거고, 네. 인하 요인이 이제 수출 부진이 아마 이제 중요한 인하 요인이었을 겁니다만, 이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이제 그 동결 요인이 더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달에 5월에는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충격을 인하 요인이 더 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내수도 위축되고 수출도 부진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있었는데 금리를 내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번에 온 메르스 변수가 금리 인하를 촉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동결 요인과 인하 요인이 다 있었습니다만 동결 요인이 더 강했었죠. 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인하 요인이 더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균형이 있어서 초점이 바뀌게 된 건데, 근데 효과는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심리적 안정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리적 안정이라면은 금리를 내렸으니까 정부나 통화정책의 당국이나 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을 확인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상의 효과보다는 일단 심리적인 안정 효과 여기에 방점을 좀 둬야 되겠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가계부채예요. 그래서 빚보다 지금 메르스가 더 무서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자꾸 낮아지니까 돈을 빌릴 수는 좀 쉽게 되잖아요. 빌리기에는.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또 내리게 되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는 점점 더 폭탄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사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가 금융의 문제라고 사실은 그 지적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소비 지출이 위축되는 실물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흔히 이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저는 이미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가계 동향이라는 것이 분기별 가계 동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2012년부터 그 가계의 흑자율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그 뒤에 예를 들면 가계 순저축률이나 이런 그 다른 거시 지표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 가계 부채가 가계 부분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이고 가계가 그에 대응해서 지금 계속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 회복이 빠른 나라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몇몇 나라들이 예외 없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계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게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부채를 갚고 재무 건전성을 좀 높이는 거죠. 네,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게 만약에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금 GDP의 한 55% 정도가 가계 소비 지출인데요. 예. 그래서 이 가계부채의 이 문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재무 건전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이게 개선되지 않고는 경제 회복이 내수가 회복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단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위기에 나타났던 여러 나라들의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가계부채가 지금은 금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부담해야지 되는 원리금 부담이 낮은데 금리가 나중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좀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예,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9월쯤이면은 올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 연준이 통상 전망하기로는 4년에 걸쳐서 약 14회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3.5에서 3.75%
정도로 금리 인상이 이제 중립적 기조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 장기 국채는 한 이틀 전부터인가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됐더라고요. 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아무튼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상당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것은 보면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뭐 내린 것을 유지하거나 뭐 혹은 더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돈을 더 주는 자본 유출이 돈을 더 주는 쪽으로 움직이는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4년 정도라고 4년 정도 시기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있습니다만 다만 현재 이제 지금 중요한 건 채권 시장인데요. 네. 외국인 채권이 이제 국채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한 13% 좀 넘고요. 예. 통환채가 한 17% 정도 남짓합니다. 네. 근데 이 투자자들은 이제 해외 중앙은행이거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시야, 예를 들면 금리에 민감하게 예를 들면 프로그램 트레이딩 한다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금리 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디쯤에 와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위기일까라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를 가장 압박하는 요인은 뭘까라는 점인데요. 이게 정말 단기적인 메르스인지 수출 부진인지 수출 부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엔저가 지속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메르스 바이러스의 문제는 정부를 위대하고 이게 일어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경제가 위협이 됐다라고 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네. 수출 부진은 이제 가계부채와 더불어 굉장히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 수출이 전부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신흥국 경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것이 수출에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동안 시각이었습니다만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고요. 예.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 교역량의 한 80% 정도가 이제 거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자본재를 수입하고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가공을 해서 그럼 중국이 유럽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형태가 이제 일종의 그런 서플라이 체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그 중국 정부가 뉴실크로드라는 거를 아마 들으신 적 교수님 얘기가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그 부분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성균관대 김경수 교수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 노하우. 불황 속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진짜 전략, 창업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창업 노하우 시간이고요. 서정원 SP R&E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원 에너지 전쟁 시대라고들 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들도 어떻게 하면 자원을 가지고 더 미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까를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담론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이 창업 분야의 한 가지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버려야 되는 산업
같고 이 개인 사업으로 될 분야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예, 뭐 한창 지난 그 정권 때는 녹색 성장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서 그렇죠. 사실은 그 일반 조그만 소규모 창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이게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우리가 소비자 측면에서 에너지를 바라볼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만 자세히 눈을 돌려보시면 예기치 못한 창업거리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렇게 창업을 하고 계시는 에너지 친환경 분야의 창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3가지 테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그 에너지 전쟁을 하는 이유 자체가 화학적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 연료가 고갈되기 때문에 재생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래서 그런 화학적 연료가 발생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한 산업. 쉽게 예. 말씀드리면 뭐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같은 게 대표적인 산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자전거 산업을 아주 거대 담론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거긴 하지만 요새 뭐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으로 해서 옛날 디젤 상태의 증기를 개발했거나 전기를 하거나 뭐 수소라든지 이렇게 예. 차량에 쓰이는 연료 자체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니까 큰 테마로 첫 번째가 이제 화학적 연료 발생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 네. 그런 분야로 하나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큰 개념으로 본다면 태양열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석유나 석탄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원자력 뭐 이런 걸로 에너지를 주로 발생을 시켰었는데 네. 그거 이외에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이런 연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산업. 이것도 역시 뭐 발전소나 이런 걸 만드는 거면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만 예. 태양열을 활용해서 조그맣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주변에 그 기계 장비나 설비 이런 것들은 꼭 큰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있는 연료를 어떻게 새로 발생시키냐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끼고 네. 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을 재활용하거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그 친환경 에너지라는 분야로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재생. 예. 네, 그런 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우리가 쓰레기만 해도 재활용도 많은 거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도 재생한다든지 또 쓰레기를 연료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식료품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다시 새로운 물품으로 만든다든지 네. 이런 분야는 기술 개발이 조금만 동반되면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세 번째 큰 산업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두 번째 크게 얘기하신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요. 이게 흔히 기간 산업으로 여겨지잖아요. 뭐 태양력, 조력, 풍력 등을 이용한 그런 산업들은 창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물론 그런 걱정이 틀리는 건 아니죠. 에너지 산업이란 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간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런 기간 산업에다가 흔히 요새 추세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ICT 융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나 전기 설비 이런 거는 개인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집에 들어오는 전력 양을 그때그때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는 기기들로 체크하면서 그거를 절감시켜준다든지 거기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스마트 기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원격 조정이나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창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기술이지만 그것이 기존에 있던 분야와 새로운 분야의 어떤 기술을 창출하는 거라면 본인 입장에서 창업거리도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새로운 인력들의 취업 기회도 제공해주는 그런 기회의 측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러면은 사실 그 정부의 구호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주로 정부가 중점적으로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체 에너지 생산, 네. 그러니까 태양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생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산된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다 잘 축적할 수 있다든지, 네. 절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치 산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주목해서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마을을 만든다든지 혹은 도서벽지 같은 데들이 이제 에너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거든요. 이 전기 같은 것도 일반 우리 내륙 지역보다 굉장히 늦게 개통이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친환경 에너지 지역을 형성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육성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하려고 하는 이 분야에서 뭔가 세분화된 분야를 찾아내면은 하나의 창업 기회가 뚫릴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이 청년 창업을 직접 이 분야에서 하고 계신 분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그린의 이왕주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소형 포터블 ESS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소형 포터블이라면은 소형으로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거요? 예, 포터블 ESS라고 말을 하고요. ESS요? 풀어 쓰면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요? 예, 일종 배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궁금한데 언제부터 사업하셨나요? 사업한 지는 2013년 6월 20일부터 사업을 했고요. 네. 아직 많이 인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품 개발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품 개발하는 데는 약 1년 6개월 정도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창업하시고 판매 시작한 것은 작년 정도부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판매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이런 친환경 배터리, 뭐 줄여서 얘기하면 친환경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개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마 노점이나 길거리에 발전기를 돌리시면서 영업을 하신 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포장마차 같은데 옆에 보면은 막 뭘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기 만드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LED라든지 저전력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제 불을 밝히던 것을 LED를 이용하면은 아마 기존에 있는 100일 정도보다 한 3분의 1 전기 정도의 연료 소모라도 충분히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착안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런 발전기가 이 배터리로 아주 그냥 포터블이라면은 작을 텐데 그걸로 대체가 되는 거군요. 완전 대체는 되지 않고요. 네. 아마 다음에 장사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합니다. 하나 있으면은요? 예. 하나로 그러면은 하룻밤 정도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8시간 정도. 8시간 정도? 그러면은 한 번 쓰고 그걸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기존 제품에 대해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은 제가 만들어 팔고 있는 제품은 굉장히 장수명 배터리입니다. 네. 기존의 배터리가 소모품 개념이었다면은 지금 만들어 팔고 있는 제품은 거의 반영구적인 제품입니다. 반영구죠. 10년 이상 되는 제품이죠. 예, 경제적일 것 같은데요, 진짜? 예. 나라에서 혹시 지원을 받으셨어요? 예, 맨 처음에 창업할 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한 5천만 원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맞춤형 창업 사업이라 그러면은 친환경 분야, 뭐 에너지 분야, 뭐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받으셨어요? 예.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연초에 창업자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사업 이제 한참 막 진행이 되고 있으실 텐데 힘든 점은 없으세요? 예? 힘든 점은 없으세요? 예. 힘든 점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소비자 인식이 아직 바뀌질 않았어요. 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배터리는 소모품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가 배터리로 이용해가지고 반영구적인 제품을 만들었지만은 아직 소비자들은 저가의 소모품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인식 전환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점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많이 좀 홍보도 하고 하셔야겠네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소기업이라
그 자금이라든지 그 마케팅 역량이 아직 부족해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야 할 방향으로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업.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년 창업자 유비그린의 이왕주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서정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서 대표님. 네네. 네, 이 청년 창업자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네, 친환경 에너지 관련 창업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보시기에는 어때요? 좀 사업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국내 시장에서는 뭐 대표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혹은 이게 구체적인 사용처가 노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제도적 걸림돌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 대표자님도 현재 우리보다 더 아직 경제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전력 수급 사정이 안 좋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나라에 맞는 형태로 이 기술을 개발시켜서 다시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그래서 내수 시장도 겨냥을 하고 계십니다만 해외 수출 시장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현재 수출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수출 분야 쪽으로 많이 눈을 돌려서 현재 어려움을 타개하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원 SP-R&E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잠깐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내신 뉴스 듣고 잠시 후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